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 중국이 왜곡된 고구려사를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 중국의 알때만이 우리는 그럼 살아가고 현재 고구려 역사에 대해 정말 모르고 있다는 것을 중국은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고구려 역사가 도둑맞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고구려사를 중국에서 왜곡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도둑질해가는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역사를 배우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고 잘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사가 우리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다 하듯이. 그런데 이것을 근래에 중국에서는 갑자기 자기네 역사라고 이렇게 우기고 별별 근거를 다 대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참으로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도둑맞는다는 표현이 왜곡한다는 표현보다도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앞으로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동안에 고구려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것은 당연히 조선사 또는 한국사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890년대에 개항을 하고 나서 청나라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 뒤에 중간에 일제식민지 시대에는 중국이 압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 시대가 된 뒤에 교류를 활발하게 못했습니다. 또 1945년 이후 중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일어났는데 그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중화민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교류가 끊어졌어요. 끊어졌다가 1980년대 후반기부터 잠정적으로 국교를 트기 시작했다가 1992년에 정식 국교를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초로 중국에 가본 것은 1989년입니다. 그때는 중국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만 허락을 해줬습니다. 저는 장사꾼이라고 위장을 해가지고 사실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중국을 그렇게 일찍 가고 싶었냐 하면은 정말 고구려사라든지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중국을 한 10대 번 갔는데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답사팀을 데리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제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그런 자료를 구한다든지 유적을 돌아보는 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 89년에 제가 갔더니 제일 먼저 백두산에도 물론 가고 연변에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구려 유적지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로 심각한, 정말 그때는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제 심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집안현이나 이런 고구려 유적지를 가보면요, 그냥 습기가 차고 너덜너덜하고 비바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에 성태 있는 돌을 주워다 집을 짓고 이러는 거예요. 이건 유적 보존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고 정말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랬나? 이것은 고구려 관련의 유적은 자기네 역사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대로 막 방치해버린 겁니다. 다른 역사 유적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고구려 관련 유적들만 그렇게 푸대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2년부터 정식 수교가 돼가지고 이제 남쪽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저는 그때 홍콩을 돌아서 저 북경으로 해서 심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었죠. 빙빙 돌아서 갔는데 정식 수교한 데는 이제 직접 상해나 북경으로 가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슨 일을 벌리고 돌아다녔느냐 하면은 남쪽에서 뭐 대추, 뭐 꽃감, 그 다음에 동해 고량주 이런 걸 자꾸 싸들고 와요. 그래 백선에 올라가가지고 착 차려놓고 또 울긋불긋한 제복을 입고 그래서 제사를 탁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 뭐 합니까? 그 나머지 뭐 꽃감도 떼고 뭐 술도 한 잔 천지에다 착 뿌리고 그 다음에 요 세차 어쩌고 저쩌고 한참 한 뒤에 그 다음에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그래 제사를 지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제일 끝에 가면 어디서 부시럭부시럭 꺼내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막 흔들면서 뭐 대한독립 만세, 뭐 단군 할아버지 만세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쪽에서 계속 가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이 자동차에다가 고구려는 우리 땅, 발해는 우리 땅 뭐 이런 걸 막 써붙여 돌아다녀요. 그리고 연변 시내에 가서 가라오케 같은데 또는 술집에 가가지고 떠들어댑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돈푼양이나 좀 있으니까 그 과시도 해가면서 술도 사줘가면서 간도는 우리 땅이다 말이야.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된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별 그렇게 뭐 저 사람들이 뭐 반절 미쳤나 이런 생각만 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단물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이것을 또는 다물운동이라도 불러요. 이게 고토 찾기 뭐 이런 식 고구려의 용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닌 게 아니라 나타났어요. 이 조선족들이 안내하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중국 경찰들이 벌금을 물려 그 사람들한테. 벌금은 또 500달러, 1000달러.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냅니까? 우리가 물려줘요. 또 그 다음에는 일송정에다가 우리가 일송정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 일송정에다 기념 조형물도 만들고 뭐 글씨도 써가지고 일송정에 유래 같은 걸 썼어요. 그래 중국 청년들이 한글도 모르니까 이것도 무슨 간도가 자기 땅이라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으니까 그것을 깨부시고 확 오물을 뿌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적어도 수교 직후에 일어난 현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단순한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 사람이 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냐 이제 이 사람들이 고구려는 이를테면은 순수한 조선사 또는 한국사가 아니다. 일사양용이라는 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일사양용이란 말은 한 역사를 두 군데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뭐냐면 고구려의 영토는 대부분 현재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한국사일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한참 생각한 끝에 조금 억울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저 정도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일사양용이 그럴듯하게 들리냐면 어쨌든 현재 고구려의 영토의 대부분이 중국 영토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전혀 이 현실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 이 정도 같으면은 그래도 불만스럽지만은 참아줄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개 90년대에 이런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수교 이후에
94년이라든지 98년 이 수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그래서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동북공정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동북공정은 아까 말한 대로 일사양요의 다음 단계에 나왔지만은 이것은 오랜 동안 준비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90년대 후반기부터. 이게 동북공정이란 뭐냐? 동북이라는 건 뭔가요? 중국에서요. 중국의 땅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이 다 있어요. 이게 동쪽과 북쪽 그 지대. 이게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볼 적에 동북지방이라면 이 요즘에 이를테면은 동북 삼성이라는 것, 요녕성, 심양성, 그 다음에 흑룡강성.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는 만주라고 그랬던 것이죠. 일본이 만주를 다 차지했던 겁니다. 만주라는 곳인데 이 동북지방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동북지방에 여러 가지가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경제 수준을 높인다든지 또 외국의 투자를 많이 끌어들이겠다든지 이런 내용이지만 알고 보니까 이걸 딱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순전히 고구려가 자기 역사라는 그걸 이론을 펴기 위한 그런 공작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돈을 3조를 투입하고 연구 인력을 20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추진한 것입니다. 엄청난 경우입니다, 이게. 학술 연구에 또 물론 보수도 하고 이러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막 팽개쳤었어요. 팽개쳤는데 이때부터 이제는 전부 돈을 들여가지고 이를테면은 유물 유적을 보존 관리도 하거니와 또 수집도 하고 아까 말한 그 주민들이 성태 돌멩이를 빼가는 것도 금지시키고 또 뿐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또 다른 데로 가라고 이제. 왜냐하면 여기는 사적지니까 중요한 곳이니까. 우리 남쪽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겉으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제가 가면은 이 답사팀을 데리고 한 20명씩 제가 데려갔어요. 가가지고 단동지방을 돌아보고 그 옆에 바로 한반도가 이렇게 있죠. 제가 사실 국민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이게 음악하고 그리는 솜씨는 영 아주 못합니다. 여기가 압록강이죠. 여기 이제 바해만이 이렇게 있고 산동반도가 이렇게 있죠. 대충 알아두세요. 만주가 이렇게 있는데 백두산이 여기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톡 튀어나온 데가 이게 산동반도 바해만이죠, 이게. 그런데 바로 이 단동에서 옆으로 요동반도 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순나라 당나라가 여기를 쳐들어와서 평양까지 공격하려는 그런 루트입니다, 이게. 또는 백길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일대에 요동 지방이 일대에 바로 안시성이라든지 고구려 성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성 중에 하나가 백암산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동에 있는 어떤 분한테 역사학자입니다. 부탁을 했어요. 우리 이 답사팀을 그 좀 백암산성에다가 알려해달라.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우리 조용히 갔다 옵시다. 절대로 알리지 말고 우리 아주 시끄럽게 하지 맙시다. 그러더라고. 그럼 비밀 지키겠다고. 근데 갔어요. 같이 들어가 봤더니 백암산성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안 보이고 연주성, 연나라 땅이었다. 거기가. 그러니까 연주성이라고 다 써 있어요. 고구려라는 말이 한 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 기가 막혀요. 제가 보니까 역사를 아는 사람이 볼 적에는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암산성에서 바로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 군사하고 싸웠다는 전설들이 지방에는 무수하게 나와요. 나오는데 정작 안내 표지판에는 그런 말을 싹 뺐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더 큰일 나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이걸 바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백암산성 그 주변에 모든 안시성이라고 알려진 그런 성들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제 못 들어가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부 이제 딴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 남쪽에서 온 한국 사람들을 전부 못 들어가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서길수라든지 이런 모든 연구자들까지도 여기 못 들어갔어요. 특히 KBS라든지 MBC라든지 촬영팀들도 못 들어가겠어요. 완전 통제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90년대 말기입니다. 이게 제가 제 한국사 이야기가 98년에 첫 책이 나왔는데 그 기념으로 역사 기행팀을 데리고 갔던 것이에요. 그때니까 89년 99년 얘기입니다. 이를테면은 이런 심각한 일이 내용적으로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랐어요. 우리는 사실 나도 우려는 했지만은 그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동북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과연 자기네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럼 중국 사람이 옛날에 그러면 고구려사를 정말 자기 역사를 한번 생각해 왔는가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는요 원래 자기네들이 세계에서 제일 문명한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중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중화민국, 중화인민국 하니까 이게 근래에 생긴 말 같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가운데 중자에다 천하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가장 이게 꽃이라는 의미고 화려하게 빛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가운데에서 아주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봅시다. 그러면 중세 사회 이전에는 저런 의식을 가져도 괜찮아요. 지구가 도는 것도 몰랐고, 중국 외에 저 멀리는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뭐 자기 나라가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는 안 맞죠. 지구가 둥글둥글한데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서울이 중심일 수도 있고 다 그 경월 제주도가 중심일 수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동이, 서육, 남만, 북쪽 쉽게 말하면 오랑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속하는 동쪽에는 이다 그거예요. 근데 이를 고대에서는 사실을 좋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고, 또는 큰 활, 대자에다가 활궁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활을 잘 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좋게 봤어요. 그러나 자꾸 중국과 경기 지방에서 맞서니까 이걸 이제 나쁘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든지 그럽니다. 세상이. 처음에 좋게 봤다. 나를 자꾸 약을 올린다든가, 나보다 힘이 더 세질라든가, 나보다 출세를 더 많이 한다든가, 나보다 재산이 많다든가, 그러면 약간 시기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거.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그럴 거, 이웃집에서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새로 하나 탁 사보세요. 그러면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다고. 중국이 그런 격이에요. 이가 막 기운이 세지니까 이제 겁도 나지만은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가 힘이 세진 것이 고대에도 그랬지만은 현대에도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 자, 그런데 이라는 것은 만주 일대부터 저 일본까지 다 이입니다. 전부 웨이, 구이, 아홉이라도 있고 또 뭐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산동 반도 일대까지도 이가 한때 차지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제가 대체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제 이가 바로 고구려의 조상이죠. 이제 또 부여라든지 모든 게 다 이에 속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를 나중에 고구려 쪽에 이쪽 이 중에 하나가 예맥이라는 것이 또 나타나는 작은 종족 단위로는 또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일본은 이 중에서도 왜라고 부르듯이 예맥이라는 것이 바로 고구려 땅이라든지 동해, 요즘 강원도, 함경도 이 일대에 퍼져서 한 그 종족입니다. 이 예맥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아까 이에 나오는 한 갈래인데 이를 예맥이라 부르었다는 것이 저의가 있습니다. 왜?
이때부터 이제 이는 좋은 말을 하는 이때부터 더러운 말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 더럽다는 뜻이에요.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더럽고 사나운 족속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라이벌 의식을 가졌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국 고대 사기가 생긴 이후로 동이라든지 예맹이라든지 여러 얘기를 쓰면서 전부 외전에 썼어요. 외전은 자기네들 본기는 자기네 역사고 외전은 주변 국가에 대한 역사 이 얘기예요. 이 고구려사도 당연히 외전으로 썼고 백제, 신라 똑같이 일본 저 남쪽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키나와도 유구 이런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 써왔어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조금 더 고구려가 뭐 자기 땅에 살아가지고 자기네 역사냐 이런 말에 요만큼도 비친 적이 없습니다. 또 고구려 사람들도 당연히 그래 왔어요. 고구려 사람들이 하도 중국과 맞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욕을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그 욕 있다고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꺼우리 팡스 또는 가우리 팡스. 왜냐하면 이 발음이 중국에는 넓어가지고 아주 발음이 아주 한자 여러 발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구려 방자. 이 사인방 하는 방자 있죠? 네.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고대 시대에는 이 장사꾼들을 얕봤어요. 그 장사치 이러잖아요. 네. 장사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치 그냥 놈 뭐까지는 가려는지 안 가려는지 뭐 그런 얕보는 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면 고구려 사람 그 유민들만 보고 꺼우리 가오리 팡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욕을 하면서 너는 고구려 같은 새끼들 이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욕을 해왔다고. 지금도 그 욕이 남아있다고요. 우리 독립지사들이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중국 사람한테 좀 도움을 청했을 때에도 저런 욕을 했어요. 망꼬라는 말과 함께 망꼬라는 나라를 망해먹은 종놈들 이 뜻이에요. 나중에 지들도 당했잖아요. 그때서 이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왔어요. 자기들이. 하도 자기하고 맞으니까. 심지어 고구려 세력이 북경 근방에 가면은 고려 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이라는 것도 고려라는 이름에다가 영은 군영할 때 영이니까 거기도 고구려 사람들이 살았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런 말이 생겼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면은 그 다음에 뒤 사람들이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뒤에도 어떻게 불렀습니까? 지금도요, 연해주라든지 중앙아시아 일대라든지 그쪽 가면요, 몽골이라든지 이쪽 가면요, 우리 조선족이 북쪽에 왔든 남쪽에 왔든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전부 고려족이에요, 그게. 고려족 아닙니까? 네. 다 고려족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고구려족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 대신에 일본은 옛날에는 조선족이라고 주로 썼지만은 또 근래는 이제 한국과의 관련이 또 깊으니까 한족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중국에서는 전부 조선족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 정서와 비슷한 거예요. 또 고려 때에 우리나라가 유럽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 발음대로 우리나라를 표기를 할 적에 고려를 표기할 때 꼬레아 또는 꼬리 시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K자로 어느 때부터 바뀌어졌다 그러는 것이죠. 일본이 이렇게 공작을 했다. 왜 그러냐면 알파벳 순서로 쫙 나라 이름을 적다 보면 재판이 K보다 앞선다. 그래서 저게 이건 모르겠어요. 사실은 C로 쓰면은 또 일본 J보다 앞선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에는 고구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지 모릅니다. 고선지 장군이 고구려 유민이에요. 근데 고구려 유민으로서 명장이 돼가지고 실크로드 쪽을 정벌을 해가지고 영토를 굉장히 넓혔죠. 그런데 당나라 사람들이 당나라 시기를 해가지고 고선지 장군을 저놈은 꺼우리 팡스다. 그래 이게 다 당사에 나옵니다. 고구려 노다 또는 그러니까 꺼우리 꿔 노라는 건 꿔 이렇게 부르거든요. 꺼우리 꿔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후기에 와서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은 니네는 어떻게 힘이 그렇게 세가지고
수나라 당나라하고 맞서가지고 그렇게 이기느냐, 번번이 싸우면서 이기느냐, 이런 소리를 일반 사람들이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나 그 밑에를 아무 구분하지 않는 조선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가 이것도 구분, 너는 고구려 후손들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역사적인 과정이 중국에서 그대로 있었고 중국의 일반 정서입니다. 이게 뭐 고구려에서 자기 역사 이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엊그제도 제가 또 알아봤더니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어요. 또 남쪽 지방이지만은 이 문제를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 고구려가 중국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거 잘 몰라요. 해놓고는 술이 좀 취하면은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거 조선 역사지 왜 우리 역사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영학자 일부 분들이 어떤 정치적 계산과 음모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런 중국 일반 정서가 계속돼 왔지만은 중국에서는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여러 번 중앙 정권이 지배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징기스칸의 원나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 금, 마지막으로는 청나라가 이제 중국을 차지해가지고 중국에 동화돼가지고 이를테면은 정치를 폈는데 청나라도요 나중에 가면은 여진족 이를테면 만주족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무슨 왕만 황제만 그렇게 돼 있지 하부 구조로 들어가면은 벼슬아치가 다 한족들이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불구하고 하여튼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저걸 밀어내야 되겠다. 중국 근대의 할아버지는 손문입니다. 손문은 지금 대만에 있는 그런 중화민국에서도 받들고 본토를 차지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받드는 국조입니다. 이게. 근데 이 손문이 자기가 군벌을 타도하고 봉건 왕조를 타도하기 위해서 남쪽에서 군대를 처음 일으켰을 때 제일 기치를 내건 게 뭐냐면 멸청흥한이라는 거예요. 멸청흥한이라는 말은 청나라를 없애고 한족의 나라를 일으킨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청이라는 건 뭐냐? 아까 말한 이 동이족의 계통이에요. 이게 또 만주족, 여진이라고 우리 역사에는 여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계통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사실은 정말로 혈통적으로만이 아니라 언어 관습도 아주 가까운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얘기하면 만주 언어 구조가 우리의 언어 구조가 똑같아요. 나는 서울에 간다지, 나는 간다 서울. 한자는 나는 간다 서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나 만주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하고 아주 가깝다고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북경을 찾아가지고 몇백 년 동안 유지하는데 아직도 몇백 년 지난 뒤에도 손문이가 일으킬 때 청나라를 없애고 한을 일으킨다 하니까 민중적인 그런 협조 이런 것들이 호응 이런 것들이 높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멸청흥한의 기치가 바로 그 손문이가 나라를 새로 세우려고 할 적에 다른 어느 것보다 가령 근대 인권을 보장한다든지 남녀 평등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고 민중의 호응을 받은 기치가 바로 멸청흥한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민족적인 문제죠. 이제 아무리 정치를 잘해 청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자기네를 도와주더라도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존심이. 그래서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중화주의 입장에서 깔보고 또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이래왔던 것이 지난날 중국의 역사예요. 그런데 손문이 다음에 중국에는 이제 근대 역사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학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새로운 해석이 뭔가? 그것은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민족이나 국가보다도 더욱 중시하는 인간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 단계 속에서 남녀 평등의 문제라든지 경제적 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주울레가 말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중국이 이웃 나라를 압박하고 조공을 받고 뭐 이런 것은 깔보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주울레 얘기가 아니에요. 근대 사학을 한 사람들이 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역사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변 국가와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런 평등의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이를테면은 이런 근대 사학에 대한 기본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주울레도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울레가 소소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직접 조선족만 하더라도 직접 거기까지 와가지고 백두산까지 구경도 하고 연변 일대에 돌아다니고 소소민족들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협력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6.25 한국전쟁 직후에 아까 말 요거 백두산이 이렇게 걸쳐 있는데 이게 두만강인데 이게 이제 천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완만하고 북쪽에는 좀 이렇게 좀 비교적 가팔라요. 폭포도 이쪽에 있고 남쪽에 폭포는 있는데 이만큼 크진 않아요. 사실 남쪽으로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얘기만 들었고 기록만 봤지 한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기서 김일성과 주울레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주덕회라는 조선족 자치주의 초대 주석이 주설을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우리 그럼 공평하게 이 국경 분쟁이 자꾸 일어나니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이거 반절로 딱 나누자. 그래서 반절로 천지를 나눈 거예요. 근데 반절로 나눴는데 엄격하게 나눈 게 아니라 북한이 조금 더 많아요. 이래서 나중에 주덕회라는 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홍위병 때 잡혀가지고 북경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백두산을 천지를 넘겨줬다 해가지고. 사실은 주운내가 그때 김일성 보고 너 저 한국전쟁 니들 다 망할 때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이 천지는 우리한테 줘. 이러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그런데 보는 눈에 따라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홍위병한테 주석이 핍박을 당해서 죽었다고 하듯이 또 남쪽 사람도 뭐라고 생각하니? 김일성이가 천지를 팔아먹었다.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반절이라도 찾았다. 이게 아니고 또 저쪽 사람 또 반쪽을 넘겨줬다.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찬양하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가지고 주울레가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소수민족을 위해줬습니다. 그런데 뒤에 더 중요하게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전제를 다는 겁니다. 이 조선족에게 모든 풍속, 언어 마음대로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도 중국어와 조선어를 같이 쓰라. 그래서 모든 학교도 가면 한쪽에는 한문으로 쓰여있고 한쪽에는 한글로 다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걸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모든 것을 특혜를 다 줬어요. 아들을 하나, 중국 쪽은 하나만 낳게 했지만 여기는 둘을 낳게 만들었다. 이런 특혜를 줬어요. 직장에 갈 때에도 더 특혜를 줘. 겉보기로는 이게 그럴듯해 보이죠. 알고 보니까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가 거기 있더라. 뭐냐, 인간이라는 건 사실은 조상 몰라도 돼요. 뭐 조상을 내 할아버지 이름이 모르면 어때? 아직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되지. 괜찮을 수 있어요. 역사 같은 거 공부하면 뭐해요? 골치 아프면 아프지. 고리타분하지. 영어나 잘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빨리빨리 돈이나 잘 벌면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자기 뿌리라는 것도 있고 정체성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 조선족들에게 모든 언어라든가 풍속을 지키게 하면서도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사를 안 가르쳐요. 중국사만 가르치게 합니다. 너희들은 뿌리를 잊어라 그거야. 국적이 중국이니까 중국 민족으로서 동화되면 끝난다 그거죠. 이들 살 길도 열어줄 테니까 골치 아픈 생각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사를 전혀 안 배웁니다. 이건 여러분 잘 몰랐죠? 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래서 한국 사람 안 모르고 중국 사람은 잘 알아요. 조선족을 가이드를 뽑아놓으면요. 중국 가면 여러분들 가이드를 다 조선족 가이드하고 같이 접해봤죠? 중국 사람은 잘 알아요.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한국 사람 하나도 몰라요. 내가 한 번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지시왕이 불사약을 구하러 갔는데, 그것을 지시왕이 어디로 갔냐면, 서부를 일본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불렀어요. 일본에 보냈다니 지금 무슨 소리냐? 일본에 보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 조선으로 보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내 입혀줬어요. 당신한테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한국 관광객이다 그 말이야. 더군다나 이렇게 자기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간접적으로 이번에도 그런 증언들이 막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대개 남쪽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함경도에 간 사람들은 연배 일대 살기는 살죠. 평안도 간 사람 살죠. 그러나 흥림홍성이나 저 뒤로 가면요. 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이 많이 갔어요. 그게 일제시대에 개척 이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는 고구려의 후손이다가 아니고 나는 신라의 후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면 옛날 누구의 후손이냐면 고구려 후손이 말이 안 나와요. 당연히 그 일대에 사니까 우리는 고구려 후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라의 후손이다. 왜? 그러니까 경주에 왔다. 안 그러면 전라도에서 왔다. 그럼 백제의 후손이고.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간접적으로 민족 의식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오늘날 중국의 현상이에요. 조선족이 지금 한 200만 중국에 살고 있지만은 절대로 그 뿌리를 쉽게 잊어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민족의 근거지가 되는 그런 영토, 그 영토를 가르는 국경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결부돼 가지고 결국은 동북공정도 시작된 것입니다. 동북공정이라 말하면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동북 3성, 즉 길림성, 흥룡광성, 요녕성 이 세 지방에 대한 조선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엮어 나갈까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설적인 이야기를 대체로 한 것 같지만은 이 다음 시간은 동북 공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우리 조선족과의 관계, 우리 통일과의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고구려 역사가 도둑맞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고구려사를 중국에서 왜곡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도둑질해가는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역사를 배우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고 잘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사가 우리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다 하듯이. 그런데 이것을 근래에 중국에서는 갑자기 자기네 역사라고 이렇게 우기고 별별 근거를 다 대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참으로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도둑 맞는다는 표현이 왜곡한다는 표현보다도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앞으로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동안에 고구려사를 자기는 역사라고 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것은 당연히 조선사 또는 한국사 이렇게 말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890년대에 개항을 하고 나서 청나라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 뒤에 중간에 일제식민지 시대에는 중국이 압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 시대가 된 뒤에 교류를 활발하게 못했습니다. 또 1945년 이후 중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일어났는데 그에 말할 것 없이 이제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 중국이 왜곡된 고구려사를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중국에 알 때만이 우리는 좀 살아가고 현재 고구려 역사에 대해 정말 모르고 있다는 것을 좀 중국은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 89년에 제가 갔더니 제일 먼저 백두산에도 물론 가고 연변에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구려 유적지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로 심각한, 정말 그때는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제 심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집안현이나 이런 고구려 유적지를 가보면요, 그냥 습기가 차고 너덜너덜하고 비바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에 성태 있는 돌을 주워다 집을 짓고 이러는 거예요. 이건 유적 보존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고 정말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랬나? 이것은 고구려 관련의 유적은 자기네 역사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대로 막 방치해버린 겁니다. 다른 역사 유적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고구려 관련 유적들만 그렇게 푸대접을 하고 있었던 중화민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교류가 끊어졌어요. 끊어졌다가 1980년대 후반기부터 잠정적으로 국교를 트기 시작했다가 1992년에 정식 국교를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초로 중국에 가본 곳은 1989년입니다. 그때는 중국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만 허락을 해줬습니다. 저는 장사꾼이라고 위장을 해가지고 사실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중국을 그렇게 일찍 가고 싶었냐 하면은 정말 고구려사라든지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중국을 한 10대 번 갔는데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답사팀을 데리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제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그런 자료를 구한다든지 유적을 돌아보는 일로